얘기 나눌 내용은 AI 개발을 노코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와 관련된 키워드들, 딥러닝,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그리고 AI, 클라우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뉴럴웍스 랩의 한대희이고요. 네, 제 연락처는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이 500이라는 숫자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미국에 있는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500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엑셀러레이터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대기업과 벤처 이런 경험이 있고요. 클라우드나 그리고 데이터 분석, 딥러닝 이런 쪽 경력이 있습니다. 석사에서는 AI를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전공을 했었고요. 네. 저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제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를 2011년부터 한 8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IoT, 클라우드, 머신러닝, 이런 파이썬, 노드.js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를 했었고요. 멘토를 했었고,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는 이렇게 큰 집체 교육 강의식은 아닌데 프로젝트 방식의 진행을 많이 하는데 가끔 이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잠깐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마이 캠퍼스라고 강남역에서 오프라인 그 강의실을 가지고 딥러닝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딸이 이제 대학교 1학년입니다. 문과생이지만 이제 막 파이썬 숙제를 하고 있던데 여러분들 지금 거의 공대 쪽이시죠? 저희 뉴럴웍스 랩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 뉴럴웍스 홈페이지입니다. 뉴럴웍스.io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을 하려면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를 짜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뉴럴웍스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웹 상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라벨링을 수행하고 그리고 코딩 없이 딥러닝 모델을 알고리즘을 내가 직접 파이썬으로 짤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AI 결과를 얻고 이 결과를 다시 API 서버로 구축할 수 있는 클릭만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분석 관련 딥러닝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 관련 딥러닝이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AI가 뭔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건데요. 여기는 이런 웹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정을 만들고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위암이랑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AI를 시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웹페이지는 다른 회사가 있고 이 웹페이지 뒤에 AI는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암 진단에 가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의사가 보고 좀 의심스러우면 그 부위를 그 갈고리로 채취해서 그 세포를 검사해서 암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립니다. 나중에 다른 생리 검사실에 보내서. 근데 그런 검사를 하기 전에 이 내시경 사진만으로 뭔가 미리
이 암 여부를 판단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암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이 JPEG 파일이 있고요. 병원에서 쓰는 그 이미지 파일은 DCM 파일입니다. 형식이 확장자가. 그래서 이걸 사진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사진이 아니네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이제 지금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요. 이렇게 암을 이렇게 여기가 암이다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암이 어디에 있고 암 부위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이런 것까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작년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암 부위를 찾고 그다음에 이게 병기가 암이 얼마만큼 깊이 이제 침투되었느냐 이게 1기 2기인데요. 겉에만 보고 사실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 어렵죠. 이거 사람도 어렵습니다. 의사도 판단 내리기 어려운데 이걸 이제 AI로 했던 것입니다. 네, 방금 시연을 보셨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이미지를 제가 업로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웹 서버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이 이미지를 디스크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AI 서버한테 이 이미지에 대해서 암을 찾아보고 진단을 내려봐라 라고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럼 AI 서버에는 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라는 어떤 파이썬 기반의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가 암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암이 몇 기인지 판단을 내려서 그 응답을 제이슨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응답 그 API 응답 예시를 보면은 아까 이 암 부위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XYWH 이게 이제 그 앞에 두 숫자는 그 네모 박스의 좌측 상단의 좌표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이제 width, height 가로 세로 크기가 되겠습니다. 빅박스라는 건데 이제 바운딩 박스입니다. 그리고 confidence라는 게 있습니다. confidence는 AI가 내가 이걸 암이라고 찾았는데 이게 내가 얼마만큼 확신한다 라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암일 확률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수치를 이제 AI가 같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벨, 레이블은 이제 암이면 0, 암이 아닌 것은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라벨입니다. 만일에 어떤 이미지에서 개와 고양이, 자전거, 그리고 차를 찾는 AI라면은 그 라벨이
네 가지가 되겠죠. 0, 1, 2, 3 해서 네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암이니까 그냥 한 가지만 있습니다. 암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AI 응용 서비스가 되려면 이런 웹 서버도 필요하고요. 웹 서버는 프론트 엔드 기술, 백 엔드 기술이 이렇게 필요하고, AI 서버에는 주로 이제 파이썬 랭귀지를 많이 쓰죠. 그리고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라이브러리, 그리고 사이킬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그리고 웹 서버를 구축할 때 파이썬 기반으로는 뭐 플라스크나 장고,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패스트 API입니다. 패스트 API라는 그 파이썬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한 웹 서버를 구축하기 좋은 패키지인데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 서버와 AI 서버가 이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서는 네, 이 그림은 뭐 어떤 공장 설비에 이상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공장에 여러 설비들에게 센서를 달아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뭐 1초나 1분 주기로 수집을 하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인플럭스DB, 그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기 좋은 이제 인플럭스DB에 저장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AI 모듈이 이상을 탐지하고 결과를 이상의 이력을 이제 일반 이제 RDB, 마리아DB, MySQLDB에 저장을 하고요. 그걸 이제 그 결과를 웹으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용 서비스를 위한 웹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뒷단에 AI나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서버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아까 그 AI 시연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위암 그 위치를 찾는 거. 근데 이것이 되려면 일단 그 내시경 사진에서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이게 암이야 라고 미리 작업을 많이 해서 AI 딥러닝 모듈에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AI 딥러닝 모듈을 트레이닝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서 이게 어디가, 이게 자전거, 이게 사람, 이게 차,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데 이런 라벨링 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벨링 또는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노테이션에는 이렇게 바운딩 박스, 이 좌표랑 그다음에 위스 하이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테두리까지 다 따는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관련 딥러닝에서 보면 이미지 통째로 이게 캣이냐 독이냐 하는 것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 사진 안에 캣, 독을 찾아내는 걸 이제 디텍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 네모로만 찾으면 됩니다. 디텍션은. 근데 좀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이 테두리까지 따는 것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위암은 일단 사진에서 그 암 병변, 이 암의 모양을 찾고요. 디텍션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오려내서 크롭을 해서 다시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1기냐, 2기냐, 3기냐. 그러니까 딥러닝이 한 번만 동작한 게 아니라 디텍션 딥러닝 먼저 통과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크롭을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딥러닝을 이용해서 몇 개인지 나온 것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위치를 찾고요. 이건 디텍션, 위치를 찾는 것은 디텍션. 그리고 이 결과가 T3다, 3기다 이렇게 판정 내리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의 어떤 실제적인 그 파일을 보면은 뭐 제이슨 형식도 많이 쓰고요. XML 형식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이슨이 더 많이 사용되고요. 여기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좌표들이 많죠. XY 좌표들의 쌍이 여러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두리를 따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빅박스라는 게 있죠. 빅박스는 이제 바운딩 박스.
빅박스는 보통 숫자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별로 이런 노테이션을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AI가 학습을 하려면 그 원본 이미지랑 그다음에 이 원본 이미지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그 AI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이 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학습용 트레이닝용 데이터를 국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모아서 이것을 AI 허브라는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데이터 댐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음성 자연어 처리에 대한 거, 비전,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 대한 거, 이미지나 동영상, 그리고 방금 보신 그 헬스케어, 각종 암, 위암, 간암, 폐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그리고 농축산 데이터. 여기 한번 가볼까요? 가보면 이 농축산 데이터에 가면 뭐 해충 이미지, 그리고 어떤 뭐 소나 돼지의 그 뭐 가축 행동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축이 뭐 지금 배가 고픈지 아닌지 뭐 아픈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 내릴 수, AI가 판단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축사에서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해서 그 결과들을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사진만 올리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 지금 소가 배고픈 장면이다, 뭐 소가 아픈 장면이다, 이렇게 옆에 답을 달아야 되죠. 이제 그걸 어노테이션 작업 또는 라벨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I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런 데이터 라벨링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합니다. 딥러닝 학습을 하려면 뭐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GPU 서버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학습이 다 되고 나면 그 웨이트 파일이 나오죠. 딥러닝은 학습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웨이트 파일이 나오는데, 그 웨이트라는 것은 우리 뇌 세포의 그 연결 강도, 그래서 어떤 뉴런의 모음이 이제 웨이트 파일인데, 그냥 리얼 넘버 하나로 표현되는 이제 웨이트들이 뭐 100만 개, 1000만 개 들어가 있는 이제 파일입니다. 그게 웨이트 파일인데, 그것을 로딩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올 때마다 여기가 암이야 라고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이런 그 웨이트 파일을 로딩해서 API로 응답을 주는 AI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방금 보셨던 이 사이트,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뭐 웹 사이트 개발자, AI 개발자 손으로 다 개발을 했던 거고요. AI 개발을. 근데 저희 뉴럴웍스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웹 기반으로 이 전체 과정을 원플로우로 다 AI 개발 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업로드 관리할 수 있고,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고, 딥러닝 모델을 선택해서 학습하고, 그다음에 배포라는 게 이제 API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AI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딥러닝도 다양하게 이미 레디메이드로 제공을 하는데, 뭐 노코딩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 아까 보셨던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용 딥러닝도 있는데, 그 R이나 파이썬 코딩 없이 우리가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기능이나 타임 시리즈 예측, 노멀리 디텍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 모델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 한번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 데이터, 이것은 저희가 다른 고객사에 제공했던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셀, 그러니까 세포 사진인데요. 그 현미경으로 찍은 그 용액을 찍은 세포 사진인데 이 조그만한 점이 이제 하나의 세포입니다. 여기 오노테이션 폴더가 보이죠? 여기에 보면 어느 위치에 어느 크기의 세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의 이미지에 세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오노테이션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관리할 수 있고요. 여기 또 여기는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백혈구, 적혈구 데이터입니다. 사진 있고 오노테이션에는 이 각 이미지별로 이게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5종을 분류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모델이라는 게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인데 저희는 이미지 분류 분야에 이렇게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파이썬으로 직접 이걸 짤 필요 없이, 물론 이게 이제 GitHub에 제공되고 있지만 이걸 저희들이 포팅을 해서 웹 기반으로 이걸 돌릴 수 있게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객체 검출, 객체 분할 이런 딥러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아까 셀을 디텍션 하겠다 그러면 이제 무슨 데이터를 할 거냐, 셀 디텍션 데이터를 고르고, 모델은 이런 efficient that, YOLO v5, YOLO SSD 이런 여러 알고리즘들인데 이 중에 뭘로 골라 쓰겠다. 그리고 에팍은 이제 그 딥러닝을 몇 번 반복해서 학습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300번 에팍 하고 배치 사이즈 얼마 디폴트 값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학습은 11월 26일인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학습 시작을 누르면 이게 이 학습 요청이 GPU 서버에 전달이 돼서 학습을 자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 다 되면 이제 모델, 결국 학습이 다 된 모델인데요. 여기 가보면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배포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포하기를 하면 이제 그 아까 보신 API 서버를 그냥 이 클릭으로 자동으로 구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포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 API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API 서버의 URL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API의 엔드포인트라고 그러죠. URL을 엔드포인트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세포 사진을 2장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이제 학습이 다 되고 나서 이제 실제 새로운 사진이 와서 이것을 지금 셀을 찾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추론이라고 그러죠. AI 추론하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객체 검출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미지 내에서 셀을 찾았는데 이 세포가 이게 죽은 게 있고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하고 색깔이 진하고 윤곽이 뚜렷한 게 살아있는 세포고요. 여기 좀 희뿌옇게 나오는 게 이제 죽은 데드 셀입니다. 이것을
AI 학습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추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코딩 없이 그냥 웹상에서 클릭만으로도 다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이 저희 뉴럴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보면 이렇게 딥러닝 모델을 제공하고 이걸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딥러닝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고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에 AP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서버를 배포하는데 이제 URL을 내가 이렇게 정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웹 개발 쪽에서는 이제 이 API만 호출해서 결과를 받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자야, 웹 개발자야. 나는 AI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 AI를 데이터만 있으면 이런 AI 구축을 하고 AI의 API 서버를 만들어 놓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이 호출만 하면 됩니다. 뭐 이미지 올려주고 결과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AI 기반의 응용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금 보신 이런 저희 서버는 지금 아마존 기반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DB 서버나 웹 서버 이건 지금 아마존 AWS를 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GPU 서버는 저희들이 직접 서버를 사가지고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직접 입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GPU 서버도 그 아마존이나 애저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비용이 좀 올라가죠. 월 비용이 몇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백만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 뉴럴웍스가 방금 이렇게 보면 시연은 간단한데 이 뒷단에는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 뒷단에 이제 좀 복잡한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용어들이 도커, 쿠버네티스, RabbitMQ, 다양한 이제 그 백엔드 기술,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거를 다시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이게 원플로우 AI DevOp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DevOps라는 용어는 들어보셨나요? DevOps는 이제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을 합친 건데 이 백엔드 뒷단의 서버 개발자들을 이제 좀 DevOps라고 많이 그러죠. 그리고 그게 등장하는 용어가 뭐 도커니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냥 DevOps보다 이제 AI 인력이 많이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AI 관련 DevOps라고 해서 MLOps 또는 AIOps 인력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IOps나 MLOps 쪽으로 하면 좋은 구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방금 그런 어노테이션 파일이나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웹 기반으로 관리하는 파일 스토어, 그리고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어노테이터, 그리고 이 딥러닝 모델 선택하고 클릭해서 실제 AI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이제 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 서버의 자원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GPU 매니저, 그리고 그 추론 서버를 이렇게 클릭으로 구축할 수 있는 거, API 서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게 이제 그 세포 이미지가 이런 기존의 렌즈 기반의 현미경을 대체하는 걸 개발하는 회사, 소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국에 수출하는데요. 이런 세포액을 여기서 찍으면 그 사진들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서버로 계속 저장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 쌓인 이미지를 가지고 추가로 또 AI 학습을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소울의 기기는 이제 추론은 이제 이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AI의 기능이 점점 더 좋아지겠죠.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은
트레이닝을 해서 더 좋은 성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요즘 병원 쪽에서도 어떤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이제 EMR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EMR 데이터는 이제 주로 이제 DB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엑셀이나 DB 테이블 같은 형태인데 이제 그걸 보고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지 이렇게 그런 거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 AI가 활용될 수 있는 거는 뭐 의료 AI, 뭐 이미지나 데이터를 활용한 그리고 스마트 시티 요즘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어떤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AI도 필요하고요. 스마트 팩토리 쪽 제품의 결함을 사진을 찍어서 제품의 결함을 탐지할 수도 있고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설비의 이상을 미리 예측하거나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IoT랑 연결된 건데 이쪽은 센서가 나오기 때문에 큰 센서 데이터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모아서 AI나 데이터 분석을 적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IoT와 AI를 결합해서 AIoT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팀은 지금 AI 엔지니어, 딥러닝 하는 사람이 6명. 이쪽이 좀 많은 편이고, 백엔드, 클라우드 개발자 1명, 프론트 개발자 2명, 뭐 기획, 그리고 UX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백엔드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AI 개발자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제 백엔드, 클라우드 쪽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그냥 이 부분을 좀 스킵을 했다가 페이지 56으로 다시 넘어가서 좀 점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여러분 아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 여기 4명이? 네. 이 4명을 한번 2개의 그룹으로 나눠봐라 하면 어떻게 나눌까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봐야겠죠. 그래서 DB 같으면 필드라고 그러고요. 엑셀 파일의 어떤 칼럼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피처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 키, 나이, 대학, 출신 지역, 뭐 차는 뭐 타고 있고 취미는 뭐고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쭉 더 많이 나열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피처라고 그러고 우리 개발자 용어로는 소프트웨어 전공자 용어로는 뭐 attribut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성.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 용어로 치면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피처 또는 attribute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 아시나요? 이 사람? 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판단을 내리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는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했던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 그래서 여기서 장동건이 이 6사람 중에 어느 쪽이랑 많이 닮았나. 그래서
이 장동건이랑 닮은 사람이 좋은 사람 쪽에 많으냐, 나쁜 사람 쪽에 많으냐를 보고 그 기준으로 판단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 판단이라는 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저지먼트나 디시전인데요. 어떤 우리가 논리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근데 하는 방법식이 기존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룰 베이스와 데이터 드리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 베이스는 규칙이죠. 그래서 근데 이 규칙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면 이제는 규칙 기반보다는 그냥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은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고, 뭐 지금은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는 게 주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것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줄이 많냐 미간이 어떠냐 어떤 관상을 보죠. 관상이라는 것도 어떤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룰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판단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것이 사실 이런 룰 기반이죠. 이 프로그래밍에 이렇게 if, else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것이, 만일에 이 필기체를 인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그냥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뭐 세로줄이 1개이면 숫자가 1이고, 세로줄이 1개 있고 가로줄이 1개 있으면 7에 가깝다 이렇게 하는 게 룰 방식이고요. 데이터 기반, 데이터 기반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추론하는 것인데, 여기 이쪽 1, 2, 3, 4, 6일 때 3, 5, 7, 9 그러면 여기 y 다시가 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이거는 2x 플러스 1이구나, 뭐 홀수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고요. 여기 요 그림 오른쪽 숫자들을 보면 3, 6, 9 그러면 여기는 3배 3x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쉽게 이 간단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딥러닝, 머신러닝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예전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건데, 이제 미리 정답을 알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정답 Y를 알고 있는 거고,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답을 모르죠. 그래서 그걸 내가 예측한 것을 주로 Y 다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그 Y를 타겟 데이터 또는 truth 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AI가 예측한 것을 이제 predicted Y, 또 추론이나 인프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그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는 건데, 그 XY 사이의 어떤 함수를 찾는 건데, 이게 그냥 수학 함수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확률 함수에 가깝습니다. 그 X와 Y 사이의 확률 함수.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은 그 X와 Y 사이의 그 확률 함수를 찾아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딥러닝은 데이터를 뒷다 많이 보여주면, 그 XY 페어를 뒷다 많이 보여주면 걔네들 사이에 확률 분포 함수를 찾아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 데이터 분석 수단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수학적인 방법과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캡처 많이 하죠. 이건 보면 이미지 보고 뭐 여기 차가 있는 사진을 골라라 이런 문제를 내는데, 이제 일반 사람이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하는 걸 인공지능주라고 합니다. 읽고 말하고 걷고, 이게 인공지능주인데, 여러분한테 누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자, 토요일 오후 6시에 이마트에 방문한 40대 남자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 사람이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뭐 수년간의 데이터 이력을 보고 그 데이터에서 마이닝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질문은 데이터 마이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스24나 뭐 아마존이나 그 왓챠에서 내가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주죠. 내가 볼만한 책을 추천해주고 데이터 마이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 별 구분 없이 얘기합니다. 그냥 인공지능 그러면 그 안에 머신러닝, 딥러닝, 데이터 마이닝 다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인공지능류 그러면 이렇게 사람에 가까운 것들,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류였고,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은 큰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캐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수학 통계적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 머신러닝 방법 중에 요즘 가장 잘 되는 게 이제 딥러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딥러닝이 뭐 자연어 처리든 뭐 이미지든 사운드나 스피치든 다 딥러닝이 다 하고 있죠. 예전에는 대학원 이제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랩에 뭐 비전 랩, 스피치 랩, 뭐 자연어 처리 랩 이렇게 가면 다 쓰는 기술들이 다 달랐는데 지금은 다 딥러닝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좀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알아서 컴퓨터가 뭐 알아서 학습한다 이렇게 좀 되게 착각을 줄 수 있는 용어인데 사실 저는 이제 데이터 러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earning from data이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inductive learning이다. 수많은 예를 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규칙이나 관계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automatic discovery of regularity 어떤 상관성, regularity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X와 Y 사이의 어떤 관계, 아까 제가 확률 함수라고 했죠. 그런 걸 자동으로 찾아내는 게 이제 머신러닝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걸 다시 잘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정의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내가 잘 유추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너무 쉽게 뭐 한국 사람은 뭐 이래 저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종특이라고 하죠? 그건 너무 단순한 일반화, 뭐 나쁜 의미로 일반화라고 그러는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는 그 추론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학습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new but similar 데이터, 그러니까 그래 new라는 거죠. 아직 내가 못 본 데이터, unseen 데이터를 보고도 잘 추론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AI 개발자, 머신러닝 개발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잘 알아맞추는 것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화. 예전에 패턴 인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AI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이제 패턴 인식이라고 그랬고요. 네. 이제 그런 AI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들을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혁명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정보통신혁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냐라고 보면 그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1980년쯤에 최초의 PC를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쯤에 스마트폰, 아이폰이 보급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개인 PC 등장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개인 PC, 스마트폰이 나온 게 이제 한 30년 걸렸는데 이런 큰 혁명, 산업혁명은 한 30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혁명이 이제 2010년쯤에 끝난 거고 완결된 거고 그 이후 시대에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10년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40년, 한 30년으로 보면 2040년에는 이제 그 4차 혁명의 완결 또는 제2차 정보통신혁명의 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어떤 AI나 로봇, 이것은 이제 이 1차 혁명이, 1차 정보통신혁명이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획득이 쉽게 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그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LTE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AI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데이터들, 내가 말한 목소리나 이것들이 구글이나 애플에 전달이 돼서 구글이나 애플의 AI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AI가 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내가 자동차를 쓰면 걔가 또 사진을 찍어서 또 테슬라 중앙 서버에 보내서 테슬라의 AI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 로봇, IT 기술, 그리고 궁극에는 지금의 딥러닝 기술의 그 원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브레이크스루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아마 생명과학이나 뇌과학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결합되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브레이크 스루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건 좀 미래의 상상이고,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데이터 그러면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정형 데이터는 뭐 우리가 DB나 엑셀로 관리하는 필드가 있고 이게 형식이 딱 있는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죠. 비정형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 데이터는 기존의 뭐 수학 통계 방식이나 또는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가 되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거고요. 뭐 내가 아마존에서 뭘 구매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DB에 쌓여 있죠. 이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고,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이렇게 DB로 저장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하려면 AI 기술, 딥러닝 기술이 필수로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차이가 그 점에 있고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이제 뭐 수학 방식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다 적용할 수가 있고, 비정형 데이터는 뭐 수학 통계나 간단한 머신러닝을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제 다 딥러닝으로 뭐 스피치나 오디오, 비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전체를 보면 일단 그 컴퓨팅 자원이나 스토리지 자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자원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지탱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데이터를 배우는 기술.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수학 통계가 이 데이터를 배우는 기술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을 우리가 실현을 하면 데이터로부터 어떤 가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응용 서비스,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어떤 응용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룬릿이나 뷰노 같은 이제 어떤 AI 기반의 의료 진단, 그리고 왓챠 같으면 추천 엔진 같으면 데이터 마이닝 기반이죠. 그래서 왓챠도 추천 열심히 잘해주다가 넷플릭스, 한국의 넷플릭스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와 데이터, 그리고 그 기반으로 AI 서비스나 응용 서비스, 이게 돌고 도는 선순환 관계가, 그걸 갖춘 회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글로벌리 이런 지배하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 입장에서 나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백엔드 이런 쪽에 관심 있으면 이제 좀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실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관심 있으면 머신러닝 리서처나 머신러닝, 딥러닝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 ML 엔지니어, 리서처 이런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각
분야에 지금 사람이 다 모자라는 상황이고, 요즘 이 백엔드 쪽도, 프론트나 뭐 AI 엔지니어보다도 이 백엔드, 데이터 엔지니어나 뭐 MLOps 엔지니어, AI 엔지니어가 더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뒷단에 그 클라우드도 잘 알아야 되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핫한 직업이지 않을까, 사람이 부족한 분야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산타토익이나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쪽에서도 이제 MLOps 엔지니어를 지금 많이 뽑고 있습니다. 예, 뭐 IoT인데 IoT도 결국 이렇게 센서 데이터 모아서 중앙의 데이터에 모아서 그 다음에는 그 분석을 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AIoT가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뭐 다른 시간에도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클라우드 컴퓨팅 간단하게 하면 기존에 뭐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 나온 건 한 2010년쯤부터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슈퍼컴퓨터에서 컴퓨터 한 대, 엄청 큰 컴퓨터 한 대로 이렇게 돌리는 게 예전 모습이었죠. 그리고 뭐 메인프레임 해서 엄청 큰 컴퓨터에 DB 돌리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에 조그마한 서버를 수만 대, 수십만 대 갖추어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는 가치랑 이렇게 이 데이터 센터, IDC,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이 내는 가치가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이 있고 그 위에 어떤 물론 많은 이제 AI나 그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로직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 시가총액은 500조고 구글은 1400조입니다. 물론 이 몇십만으로 된 건 아니죠. 근데 구글의 그 부가가치를 지탱하는 것은 이 데이터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이거 뭐 한참 오래된 그림인데 이 지구를 다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 이게 구글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유명한 회사들 사실 넷플릭스를 여러분들이 안지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10년 전부터 넷플릭스가 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뭐처럼 이제 큰 클라우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뭐 스케일러빌리티나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이것을 어떤 분산 시스템이나 다중화, 이중화, 삼중화, 다중화를 통해서 하는 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것에다가 그다음에 가상화를 통해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일 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클라우딩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른 회사들한테 제공하는 걸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그걸 시초 원조는 이제 아마존의 AWS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쫓아가기 시작했고 DB로 유명한 오라클 회사도 요즘 오라클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GPU 자원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이제 엔비디아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또 네이버에서 갈라진 NHN도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면 EC2라고 해서 어떤 서버 자원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EC2 중에도 이제 GPU를 쓸 수도 있는데, 물론 EC2 중에 이제 공짜 레벨에 되게 약한 서버도 있고요. 작은 서버도 있고, GPU 서버도 있는데, GPU 서버는 시간당 1달러, 2달러이기 때문에 뭐 한 달 쓰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전이나 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우리 한국에는 한국 리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리전 안에 이제 한국의 그 데이터 센터가 서울, 그리고 뭐 서울 아닌 지방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존이라고 그러는데,
한쪽에 지진이 나도 다른 쪽에는 죽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가 죽지 않게끔 지원을 한국 내에도 한 두세 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은 국가 단위 등록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좀 한쪽에 지진이 나도 다른 쪽에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막 애저도 이렇게 있고요. 뭐 애저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모든 뭐 DB나 서버나 또는 AI 관련 뭐 API 서버나 이런 보면 사물 인터넷, AI 이런 것들이 막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백엔드 개발자 그러면 이 AWS나 애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뭐 만약에 이런 클라우드 백엔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뭐 PC에 우분투 설치해가지고 우분투를 해서 내가 직접 파이썬도 깔아보고 뭐 도커도 깔아보고 도커 기반에 뭘 띄워보고 그런 경험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AWS나 애저를 사용하는 것은 일단 그런 우분투나 이런 유닉스에 친해지고 나면 그리고 내가 직접 그런 패키지를 설치해보고 이러고 나면 이건 뭐 애저나 AWS 쓰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매뉴얼 보고 인터넷 보고 따라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우리 지금 오늘의 주제가 그 AI 개발 플랫폼인데요. 구글이나 AWS도 아까 우리 뉴럴벅스, 저희 뉴럴벅스와 비슷한 것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죠. 뭐 데이터 관리에서 라벨링, 모델 제공, 학습, AI, API 배포 이런 과정을 거의 비슷하게 이런 개념들이 다 AWS나 구글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데이터셋, 모델 학습, 트레이닝, 결과를 비교하고 모델을 배포하고 이것들이 저희 기능인데 아마존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아마존에 세이지 메이커라는 데 들어왔습니다. 세이지 메이커. 기계학습 모델을 대량으로 빌드, 훈련, 배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훈련이라는 게 이제 AI를 트레이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트레이닝 하려면 이렇게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라벨링을 해야겠죠. 뭐 오노테이션을 해야겠죠. 라벨링을 하고 그다음에 GPU 서버를 통해서 이 학습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뭐 AI 개발 과정은 AI 모델 한번 학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른 약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또 새로운 모델 또 다른 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해서 비교해보고 또 튜닝도 하고 최종 제일 좋은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배포를 합니다. 훈련이 완료되면 모델을 배포한다. API 서버를 구축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되어 있죠. 그라운드 트루스.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게 정답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여기가 암이야, 여기가 고양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표시한 거 그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아까 제가 뭐 y냐, y 다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타겟값 y, 트루스 y라고 했죠. 그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거에 대비되는 용어는 뭐였죠? 그라운드 트루스, 타겟 y 말고 이제 predicted y, 나의 예측값 y죠. y 다시. 그래서 일단 AI가 딥러닝을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이런 라벨링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벨링 기능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라벨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노트북이라는 게 여러분들 파이썬의 주피터로 이렇게 해보셨나요? 파이썬 주피터?
파이썬 개발을 주피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주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랑 저희의 차이점은, 그리고 구글도 그런데 제일 차이점 뭐냐면은, 저희는 딥러닝 모델을 이제 노코딩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내가 노트북, 파이썬 그 소스 코드를 여기다 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에다 업로드를 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코딩이 아니고 내가 소스 코드를 올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하는 소프트웨어 학부 여러분들은 내가 코딩해서 올리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자유도가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자기의 소스 코드도 올릴 수 있지만 그냥 이미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그대로 활용해서 돌리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코딩 없이 노코딩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용어들만 이해하고 나면 뭐 이런 툴을 쓰는 게 이제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훈련,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작업, 이런 것도 있죠.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것은 아까 이게 모델 학습을 할 때 모델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에팍을 몇 번 돌릴 것이냐, 이렇게 에팍을 너무 많이 하면 과적합, 오버피팅이 되고, 너무 적게 하면 언더피팅 되고, 이런 것도 있죠. 배치 사이즈를 10으로 할까, 20으로 할까, 그리고 그보다는 또 이제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함수는 뭘로 할까, 이런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한다는 거고요. 네.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는 추론 보면 이제 엔드포인트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저희 걸로 보면 이제 이렇게 API 서버를 배포할 때 이 주소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API 주소를, URL을 지정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 주소를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증강 AI는 뭔가 이제 AI의 학습 데이터를 더 추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이고요. 구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저는 지금 이게 구글 콘솔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도 그거 신용카드 등록하고 해서 써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를 쓰시려면 이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봐야 되고요. 이미지 인식이나 이런 API를 바로 써먹을 수도 있고, 번역 API나 그 API 콜이 많지 않으면 공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앱 엔진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파일 스토어, 스토리지, 그다음에 빅테이블, 빅쿼리 이런 약간 빅데이터류의 기능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 IoT 관련도 있고 AI 관련 기능도 있고요. AI 관련 기능 중에 이제 최근 올해 5월 달에 나온 게 Vertex AI입니다. 구글의 Vertex AI. 구글이 이제 AutoML 이렇게 많이 강조하다가 이제 Vertex AI가 나왔는데, 이 왼쪽 메뉴를 보시면 데이터 세트, 학습, 모델, 엔드포인트 좀 비슷비슷하죠. 일괄 예측이라는 게 이제 인프런스, 프리딕션, 인프런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세이지 메이커 보셨고, 세이지 메이커도 이렇게 데이터 준비하고 AI를 빌드해서 훈련하고 튜닝하고 배포, 이런 게 세이지 메이커에서 되고요.
방금 보셨듯이 이제 좌측 메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뉴럴웍스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버텍스 AI인데 보면 이제 데이터셋 관리, 라벨 지정 태스크, 이게 이제 라벨링 한다, 어노테이션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라벨링 도구, 어노테이션 도구가 지금 UI는 이제 구글답게 UI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냥. 그리고 학습, 실험, 이제 뭐 이런 게 튜닝이나 이런 게 될 거고요. 학습이 이제 GPU 서버를 통해서 딥러닝을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은 내가 소스 코드를 올려서 할 수 있고요. 여기도 구글 버텍스도 저희는 노코딩이지만 이제 AWS나 구글은 이제 모델 소스 코드를 내가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이게 이제 API 서버 배포가 되겠죠. 이게 지금 구글 버텍스 AI의 그 라벨링 하고 있는 그런 툴의 모습입니다. 되게 UI가 되게 심플하고 안 이쁘고 별로 편리하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구글의 좀 약점인데요. 그런 어쨌든 어노테이션, 라벨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파트 1이 끝났는데 뭐 파트 2는 뭐 AI나 이런 쪽 이제 인트로인데요. 여러분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뭐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멘토였고 그리고 뭐 벤처 지금 스타트업의 뭐 대표이고 삼성에 있을 때는 뭐 수석 연구원이었는데 부장이죠, 부장급. 그 경력사원 면접에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취업 면접이나 뭐 아니면 회사가 원하는 개발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하실 분 없나요? 역시 한국답게 질문이 없는 건가요? 안 교수님, 이게 시간이 11시 반까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좀 AI 강의를 이미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모델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했는데 모델 또는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하나 좀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 파트 2는 뭐 딥러닝은 막 인트로 하고 하는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머신러닝이나 수학 통계나 딥러닝이나 마찬가지로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AI도 일종의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보고요.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학습이죠. 분석한다는 게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도 일종의 데이터 학습이고 그 이미지나 뭐 영상이나 대해서도. 근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서로 비슷한 데이터다, 다른 데이터다라고 할 때는 어떤 데이터의 디스턴스, 데이터의 시밀러리티를 매저를 하는데 데이터의 시밀러리티나 디스턴스를 매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닮았냐 라면 이런 필드 값으로 하면 뭐 겹치는 게 대학이나 출신 지역이 겹치는 게 몇 개냐 이게 디스턴스가 될 수 있고요. 이미지는 도대체 어떻게 디스턴스를 찾아야 되느냐
좀 어려운 문제죠. 일단 간단한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턴스를 구하는 방법에 절대값을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대각선으로 안 가고 가로 세로로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또는 대도시의 그 도로망, 맨하탄 거리에 택시 기사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걸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절대값을 사용한 거. 그리고 우리 뭐 피타고라스 정리, x제곱, b제곱, y제곱, 루트 씌운 거, 이게 이제 대각선으로 가는 거리.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입니다. 그리고 이 좌표를 그냥 좌표를 보지 않고 벡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벡터로 간주를 하면 이 벡터의 방향이 얼마나 닮았냐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서로 유사하냐 아니냐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코사인 디스턴스라고 그러는데 이 각도가 작으면 닮은 거죠. 그래서 각도가 제로면 거의 똑같고, 그래서 코사인 0도는 값이 1이 되죠. 그리고 코사인 90도는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직교하면 오소고날하다, 직교하다, 두 벡터가 오소고날하다, 직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벡터다인 거고요, 서로. 근데 방향이 같다,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1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선형대수 수식이 나옵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 하면.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려두고, 뭐 이거 말고도 마할로네비스 디스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델, 우리가 모델 그러면 우리가 마네킹이나 이런 모델들이 있죠. 우리 생활에서 접하는, 우리가 옷을 이렇게 살 때 6가지 사이즈, 4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기성복은 우리의 몸을 한 4가지, 5가지 수치로 모델링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네킹은 우리 몸을 대표적인 숫자 하나로 모델링 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재들을 위한 이제 모델링, 마네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팅이라는, 우리가 옷을 맞춰는 재단하는 그런 것처럼 피팅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피팅이란 뭐냐면은 내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찾는 거. 내 데이터에 맞다는 건 뭐냐면 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모델입니다. 모델은 뭐 수학 모델일 수도 있고 머신러닝 모델일 수도 있고 딥러닝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도 요즘 저는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딥러닝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수천 가지 종류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찾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이나 AI 학습 과정인데요. 문제의 유형은 뭐 로지스틱이냐,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냐, 프리딕션이냐 이런 게 있고요. 리그레션이나 넘어가고, 수학 통계, 이 점이 표현하는 이 점이 이제 파란 점들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이 표현하는 그래프를 찾아라. 이게 리그레션입니다. 근데 이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주어진 태스크이고요. 작업이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수학적 방법도 있고,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방법도 있습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리그레션을 하는 방법이 이제 경영과나 뭐 이런 데서 이미 방법이 있는데, 그걸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회귀 분석을 보면 회귀 분석 보기 전에 일단 그 수학에서의 모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점들이 표현하는 그 그래프가 뭘까? 이것을 이제 리니어 수식으로 모델링을 해볼 수도 있고, 익스포넨셜 수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파워 수식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y와 x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미 상수 값으로 내가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모르는 값은 이 xy가 아니고 미지수는 a와 b입니다. 이 빨간 거. 이 a와 b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핏 하면 이 데이터, 이 점들, 빨간 점들을 이제 1차식으로 모델링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니어 핏이고요.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가장 1차식으로 베스트 핏을 찾았더니 뭐 A 값, B 값이 바로 결정됩니다. 이 빨간 점들이 있으면 A, B 값을 바로 계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매틀랩 같은 데서도 바로 되는데 수학자들이 다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공식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데이터 점들만 나오면 이걸 베스트 핏 하는 A, B는 수학 수식으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exponential fit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표현하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A는 1.5, B는 0.03, 이걸 매틀랩이나 이런 데서 바로 찾아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좀 오차가 있죠. 특히나 이 값이, X 값이 커질수록 오차가 너무 커지죠. 근데 마지막 파워 핏을 했더니 파워 핏은 A는 0.006, B는 2.49 이렇게 해서 했더니 딱 다 떨어졌습니다.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해서 이 점들은 파워핏이구나. 그리고 이때 AB 값은 뭐이구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AB를 모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팅을 통해서 찾은 값 두 개, 결정한 값 두 개는 이 A와 B입니다.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어떤 X와 Y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이 출력하는 값, 예를 들면 이 수식, 여기 정한 수식이 있죠. 여기서 이 파란 선 수식, 이게 모델인데 걔네들의 출력값, 걔가 출력하는 Y 다시 값, 이거 사이는 실제 값과 y 다시 값에서는 이제 그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오차를 최소화해주는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게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모델이라고 그러고, 그런 그 모델을 가지고 내가 학습을 하고 찾아가는 과정, 실험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해갈 때 그 오차를 매저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제 오차를 매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 선에서 빨간 점들이 얼마만큼 벗어나 있냐, y와 정답 y, truth y, target y와 y 다시, 이건 predicted y죠. 그것의 차이의 제곱을 해서 평균한 게 이제 MSE입니다. mean squared error. 그래서 모델, 이게 이제 무엇이 모델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머신러닝의 종류에는 뭐 정답이 있는 슈퍼바이즈드, 정답이 없는 언슈퍼바이즈드,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이런 게 있다고 있고요. 그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이 암 진단하는 것이 이제 여기가 암이에요 라고 이렇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AI 예를 든 건 사실은 슈퍼바이즈드 Y가 있는, 정답 Y가 있는 학습이었고요. 언슈퍼바이즈드는 뭐 뉴스 추천이나 왓챠의 추천 같은 거, 이건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걸 추천하는 거죠. 내가 이 데이블이나 뭐 왓챠가 추천한다고 해서 꼭 산다는 보장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제 추천하는 게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는 추천,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뭐 데이터 마이닝 이유가 언슈퍼바이즈드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링인데, 모델링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이 X와 Y 사이, X는 피처나 뭐 애트리뷰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Y 사이인, Y 값은 H 값인데, 또는 라벨이죠. 여기는 암이야, 여기는 캐시야, 독이야 이렇게 하는 그 라벨 값, 또는 이게 캐시인지 독인지이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나 펑션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probability 펑션에 가깝다, 딥러닝이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모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아까 그 수학 방법에서는 그 A, B 두 개, 모델 파라미터 딱 두 개였다는 거고요. 머신러닝은 이제 모델 파라미터 10개, 20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딥러닝은 그 모델 파라미터가 이제 이미지 쪽은 이제 10만 개, 100만 개, 보통 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카카오랑 네이버가 힘을 합쳐서 한국어 분석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10억 개입니다. 모델 파라미터가 10억 개. 네. 그래서 모델링이라서 처음에 이 모델 파라미터 랜덤 값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모델 파라미터 값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 y 값이 predicted y 다시 값이 정답 y에 가깝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게 이제 모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원리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MSE, 오차 값을 줄이기 위해서, 오차 함수의 최저값을 찾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최적화라고 그러죠.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를 최소화하는 그 코에피시언트 값을 찾아라. 개수들을 찾아라. 그게 뭐죠? 그게 최적화입니다. 최대값을 찾아라. 최소값을 찾아라. 그걸 하려면 우리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려면 뭘 해야 되죠? 미분을 해서 기울기 구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 파라미터가 10만 개, 100만 개 이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미분이 아니고 편미분입니다. 파셜 데리비티브 편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미분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정답 y와 predict y 사이에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이제 미분 원리에 의해서 편미분 원리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이 딥러닝의 학습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머신러닝 KNN, K 클러스 이런 얘기는 넘어가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 이제 파트 2의 페이지 17페이지가 뭐냐면은 그 리그레션 아까 어널리시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데요. 어떤 X가 월 소득이고 Y가 이제 카드 사용량입니다. 이 돈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카드를 얼마 썼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카드를 얼마 썼다 이런 데이터가 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450만 원 버는 사람은 카드를 얼마나 쓸까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리그레션이죠. 근데 이 리그레션을 하면 수학적으로 푸는 방식이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데이터들이 있으면 XY 데이터는 상수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 구하고 그 X와 Y 사이에 분산 구하고 X의 분산값 구하고 하면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이 기울기랑 Y 절편값을 그냥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그레션인데요. 리그레션 어널리시스입니다. 근데 월 급여를 구하고 싶은데 월 급여가 아니고 월 급여를 가지고 카드를 예측한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월 급여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카드 사용액이 월 급여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의 가족이랑 차가 있느냐, 취미가 뭐냐, 성향이 뭐냐, 여자친구가 있느냐, 그런 등등의 어떤 그 유저에 대한 애트리뷰트, 피처들을 뽑아내서 해야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칼럼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칼럼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걸 내가 10,000명, 10만 명에 대해서 하게 되면 사람이 숫자가 적을 때는 이거를 선형대수로 해서 매트릭스 연산으로 이걸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방금 이거 보신 거는 이 리그레션 어널리시스에서 X와 Y가 변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변수가 이것처럼 많아지면
행렬 연산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렬 연산을 할 때 역행렬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행렬 사이즈가 뭐 만일에 10,000바이 행의 개수가 만 10만이고 칼럼의 개수가 뭐 10이다, 아니 20이다. 그러면 역행렬을 구하는 그 코스트, 캘큘레이션 코스트 컴퓨터로 해도 그게 엄청 느리게 됩니다. 느려지죠. 또는 역행렬이 없는 그런 행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수학적 방식으로 푸는 게 역행렬을 구해서 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넘어가고 딥러닝 있기 전에 저도 뉴럴 네트워크를 전공했는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함수를 approximate 할 수 있다, 근사화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게 1989년이고 그게 이제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universal approximate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이 로스 함수의 최소 값을 찾기 위한 그 뉴런 사이의 웨이트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때 그 편미분해서 그걸 편미분 결과를 내기는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경사 하강법.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그 딥러닝 과정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는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이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동작 안에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분을 하는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딥러닝 과정은 이제 하나의 모델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그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AI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잘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잘 서포트하기 위한 그 데이터 인프라 엔지니어, AI 오프스, ML 오프스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가 AI 개발 과정은 어떤 AI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딥러닝 모델들 소스 코드가 필요하죠. 그걸 돌리기 위한 GPU 서버,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기 위한 S3 같은 어떤 클라우드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웹 기반으로 코딩 없이 클릭으로 다 이런 AI 학습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뉴럴웍스 제품이기도 하고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 구글의 버텍스 AI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AI 오프스, ML 오프스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실 지금 최신 그 AI 산업 관련 최신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AI 오프스, ML 오프스 용어를 기억하시고 내가 AI 엔지니어나 또는 또 그 뒷단에 ML 오프스 엔지니어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시면 오늘 보신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링 해보시고 이렇게 자료들을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